아니면 지금 깔끔하게 지금 할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빨리 하고 그냥 음,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그래 괜히 조금 있다 보면 애들 또 다 나가겠다. 아이고 그럼 바로 한 30분? 30분 정도만 수업을 진행할게요. 지금 9시 반 정도 35분이니까 30분에서 35분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10분, 20분, 30분 10시 한 10분, 15분 사이에 어, 그때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학급 회장, 부회장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잘 적어놨죠? 요거 가지고 학급 회의 나중에 이제 기록해야 되니까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 100%못 들어. 100% 듣는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있어. 만약에 선생님 수업을 지금 잘 들었잖아요. 이거 100% 시험 문제야. 만약 선생님이 막 수업 끝날 때 아니면 막 할 때, 야, 적어도 우리 요거는 기억하자.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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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라고 하는 그 말들 있죠? 그거 그냥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거 진짜 라이브로 고생하면서 여러분 듣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시험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생님 냈던 뭐 기출 문제들 뭐 미리 뽑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선생님 수업의 내용이 내가 던진 질문이 고스란히 시험 문제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녹화를 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그 궁금증 혹시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꼭 해주세요. 어,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온라인 수업하는 거 다시 한번 봤더니만 아유 너무 선생님도 낯설고 어색해서 그런지 되게 버벅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들의 대답을 기다리다 보니까 딜레이 시간이랑 겹쳐져서 조금 지연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 그 질문과 답하는 시간, 그다음에 다음 수업으로 진행되기까지의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니까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했다라고 가정 아래 수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대답을 하셔도 좋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자,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조에서부터 성종까지를 지나서 연산에서부터 선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하다 말았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군에서부터 어, 중종, 인종, 명종 여기까지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거예요. 오늘은 선조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임진왜란 직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게, 요때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에서 사림들이 크게 화를 입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사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에서 결과적으로 훈구가 끊임없이 사림을 압박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배워야 되는가? 이 훈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지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였느냐? 땅이었다. 아유,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금 문제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금이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쌀이고요. 공납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고요. 역은 노동력인데 훈구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요거 내는 게 너무 아까워요. 왜? 나는 땅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금의 비중을 어디에 높였다? 공납에다 높였다. 요게 나중에 조선 전기 말쯤 여기 선조 때쯤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임진왜란 직후 때 보시면은 거의 6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비리가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요 얘기 잠깐 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훈구 세력이 사화를 통해서 힘이 세지면서 땅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세금 제도를 건드렸다. 조세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자신한테 유리하게 법률을 바꾸었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 삼아서 중종 때는 기묘사가 있었고요. 인종은 일찍 죽었고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특히 요 을사사화 때 윤원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또 요 사람이 워낙 부패한 사람이다 보니까 재화, 돈, 쌀 이런 것들을 엄청 착복을 해요. 근데 쌀은 여러분들 오래되다 보면은 어차피 썩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 특산품 요쪽에다 또 집중을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연산에서부터 명종 때까지 결국 세금 문제를 건드렸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 잘 안 하는데 요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훈구 세력들이 사화를 이루는 그 과정 중에 결과적으로 뭘 건드렸다? 뭘 건드렸다? 어떤 제도를 건드렸을까요? 요거 한 번씩만 다 답해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세금 제도 정확해요. 요거 하나 알면 제가 한 문제 맞춘 거야. 맞췄어. 하나 맞추고 갔다 니네. 자,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훈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네 번의 사화에서 사실은 전부 다 훈구가 승리한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선조 때에 가잖아요. 훈구가 사라져요. 웃기죠.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뭐야 선조 때 되면 갑자기 훈구 세력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은 그게 좀 납득이 안 됐을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훈구의 뜻이 뭐냐면은 훈장을 받은 오래된 사람들이지 오래됐어.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많다라는 거지. 음, 수명이죠, 수명. 수명. 그냥 나이 들어서 다 죽었어.
딱히 뭔가 후계자를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뭔가 사림이랑 다르게 사림은 지방에다가 지방 사립학교, 우리 지금 느낌으로 하면은 막 그런 것도 세우고 후계자 양성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훈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딱히 그런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남겨져 있고, 그러면 이제 선조 때에는 누구만 남겨져 있느냐? 사림 세력들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림 세력들에게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적폐청산. 이제 이 구시대에 훈구 세력들이 남겨놓은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제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는 게 이제 사림의 역할이었습니다. 어. 요한 100년 동안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자, 그런데 이 사림이 권력을 쓱 갖게 되자, 자, 당이 분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앞서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뭐 훈구, 사림 이런 말 들어봤고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이런 말 들어봤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당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커다란 그냥 집단, 이익 집단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림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된 다음에 얘네들 이제 당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정당들 있죠? 뭐 더불어민주당, 뭐 통,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정의당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미래통합당 이런 정당이 있겠죠. 그런 정당처럼 실제로 이제 선조 시대에는 이런 정당들이 나눠주는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 그다음에 조금 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서로 구분이 되다가 어, 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스승의 역할 이황, 조금 나이 든 사람 중에는 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뭐 실제로 이이는 뭐 요쪽 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당이 나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쪽을 동인, 이이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을 자 서인이라고 나누게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아마 수업을 들을 때, 이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 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황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인과 서인이 나중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 등장하는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뭐 시파, 벽파 뭐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고등학교 대에서는 좀 자세하게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무엇만 기억하느냐? 선조 때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 우리는 이것을 붕당이라고 불러요. 법붕자에 정당할 때 당인데 이제 친구가 생겼다. 두 개의 당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당 정치, 조선의 그런 시스템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선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요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선조 때에는 앞선 시대, 바로 요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개혁하고자 뭐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내놓기도 해요. 동인의 입장에서 서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개혁안들이
뭔가 실행되기 전에 뭐가 터지게 되죠? 바로 임진 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질문을 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어요? 렉 걸려요? 요거 혹시 지금 좀 버벅대나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괜찮은데. 다시 임진왜란 이야기로 조금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을 이해할 때 그냥 단순하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였고요.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세계 제패, 조선을 발판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일본 따위가 중국까지 넘어가서 조선까지 정복하고 아유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전쟁이란 이름 자체가 외란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왜구가 일으킨 소란이란 뜻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작은 이름 자체가 그 규모를 굉장히 좀 작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국 그 다음에 조선과 일본, 동아시아 3국이 정말 운명을 건 커다란 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전쟁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각각 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조선, 중국,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본을 너무 잘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일부러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약하게 혹은 그 규모를 굉장히 적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일본은 여러분들 혹시 일본이 저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게 제일 위협이 됐었던 무기 혹시 뭐였는지 이거는 알지? 뭐가 굉장히 조선에게 위협이 됐을까? 맞아요, 조총. 음. 뭐 조총의 위력을 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조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집단화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총의 변화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음, 참고 삼아서 이 당시에 조총의 어, 최다 보유국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일본이에요. 엄청난 양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럼 도대체 그럼 조총이 가격이 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일본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중에 도입하긴 해도 어쨌건 대부분은 처음에는 수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본이 부자 나라였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음, 이때 일본에는요 은채굴이 엄청나게 잘 돼요. 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일본은 은을 굉장히 많이 채굴을 합니다. 은이 많다 보니까 은의 값이 비싸게 쳐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중국이 명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명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세금을 은으로 걷다 보니까 은이 많이 부족해요. 그럼 여기는 은이 부족하니까 은값이 비싸져요. 대신 금값이 싸고, 일본은 금값이 비싸고 은값이 싸져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참 꿀 같은 무역로를 만들 수 있을까?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상인들이 요거를 보더니만, 야, 이거 완전 여러분들 말로 하면은 진짜 그냥 개꿀이에요, 개꿀. 맞아요, 맞아. 근데 이 일본과 중국은 직접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대신해 줬느냐?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값싼 은을 사서 중국에다가 팔고, 이 은을 받기 위해서 조총을 갖다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은값을 비싸게 받았으니까 또 금을 여기서 사다가 일본에다 갖다 팔면은 모두가 행복하진 않아요. 얘네들이 그냥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애들이 꼴라당 다 먹은 거지, 홀라당. 자, 어쨌든 이 과정 중에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막대한 조총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일본은 막대한 조총을 수입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혹시 전국 시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년간 전쟁을 해요. 음. 근데 이 전쟁의 마지막 통일의 방점을 찍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 일본에는 여러분들 뭐 쓰나미, 화산 활동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화산도 많고요. 그런 화산지대를 중심으로 막대한 은을 캐내게 됩니다. 이 은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봅시다. 이제 통일이 되어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아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 대신 이런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게 보기가 싫어. 어떻게 하고 싶어?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더 이상 얘네들을 제거하고 명나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음.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조총 같은 경우는 어, 일본의 군대를 혁신적으로 늘려줘요. 여러분들 활이랑 이 당시 활이랑 조총이랑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즈음에 활과 조총이 서로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1대1로 싸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활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활입니다. 활. 음. 여러분들 실제로 활의 그 사정거리가 조총보다도 더 길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여러분들 합성궁이라고 하는 그 활인데 이게 대단한 무기. 혹시 여러분들 영화 그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막 추석이나 이럴 때 종종 하기도 하는데 아 진짜 우리나라 활은 최종병기였어. 그리고 전 국민이 많이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 스포츠가 이제 롤인데 활쏘기가 그런 케이스야. 우리는 아녀자들도 가끔 활쏘기도 하고 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활쏘기 자체는 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활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음, 소울, 뿔, 황소 이런 거 안 돼요. 저기 어디야? 이 베트남 쪽에서 있는 그 검은 소 있죠, 검은 소. 맞아, 양궁의 민족 맞지. 우리나라가 지금 또 세계 최고잖아. 우리나라 1등이 세계 최고인 것처럼. 소의 뿔과 그 다음에 어, 그 생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민어였나 전어였나. 그 생선에 있는 불에서 일부를 떼어놔서 본드처럼 풀처럼 사용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궁을 만든대요. 활을. 어, 원래 이런 모양이야. 근데 이런 모양을 이렇게 잡아 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활의 모양이 나오는 거야. 흑우. 탄성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요거 활 시위도 이렇게 당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탄성을 가지고 있죠. 어. 자, 이거 가지고 활을 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화살촉을 딱 뽑아가지고 화살을 뽑아서 활에 걸고 바로 즉각 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총알을 우리는 지금 현재 총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넣는 양식이죠. 근데 옛날의 총은 한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기 전까지 다 여기 구멍 앞에다 넣는 거예요. 요 앞에다 놓는다라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되게 불편해. 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총을 들었어요. 자, 여기 총구멍 안에다가 화약을 넣고 막 들어 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총알을 쏙 꺼내서 총알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 자세를 해요. 근데 준비 자세를 하기 전에 여기다 뭘 붙여야 돼? 심지를 붙여야겠지. 근데 지금 라이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심지를 한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부싯돌로 팍팍팍팍팍 탁 붙었어. 그럼 이게 칙 타겠죠? 탄 다음에 탈 때쯤에 탁 뒤에 있는 이거 뭐라고 하지? 요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딱 쳐주면서 총이 평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장전하는데. 플러스 알파 이 조준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 명랑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영화 명랑에서 보시면은 그 일본 애가 진짜 막 무슨 막 뭐야 20세기 막 스나이퍼처럼 막 엎드려가지고 막 조준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빵 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총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 총구가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총알이 이렇게 퉁탕퉁탕 뿅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조총을 썼느냐?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훈련 시간의 단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여러분들 활 쏘려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배우는 과정이 조준하는 방법, 활시를 당길 때까지의 근력도 필요하고요. 단련이 엄청 많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쏴봤자 여러분들 활 최대한 쏴봤자 10발 이상을 못 쏴요. 이 탄성이 너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손 터져. 많이 쏴야 6, 7발 정도가 거의 최대라고 해요. 음. 자, 그럼 그에 비해서 조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음, 훈련 시간이 확실히 단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조준하고 쏘고 이런 거 어렵긴 하겠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야. 자, 침지 넣고 그 다음에 총알 넣고 불만 붙이고 기다렸다가 딱콩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누굴 조준하는 게 아니야. 왜? 이 총이라고 하는 건 한 발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촥촥촥촥 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저기서 일하고 있었던 농부 데리고 가다가 야, 너 총 쏴. 파바바박 넣고 빵 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훈련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군대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이때 일본 애들이 아유 정규군이 뭐 거의 16만, 12만 뭐 요 정도까지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로 여러분들 조선을 쳤으니 조선이 이것저것 최대한 영혼까지 탈탈 끌어모아가지고 했던 게 이제 8만에서 6만 정도. 이미 병사의 숫자에서도 압도할 만큼 일본이 앞서 있었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건가 이런 사실을 조선은 몰랐을까? 조선도 알았어. 일본이 이렇게 튼튼하게 준비하고 있고 싸움박질도 많이 했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 군대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율곡이가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 10만 양병설을 10만 명을 정말 정확하게 10만이라고 이야기한 건 없는데 양병을 만들어야 된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지. 자,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세금 제도를 잘 고쳐야겠죠? 아, 앞서서 훈구 세력이 망쳐놨었던 세금 제도를 제대로 개혁해서 강한 군대와 강한 국가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 율곡이의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율곡이는 일찍 죽지요. 결국 훈구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여러 잘못된 세금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선은 가난한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간파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본이 부자였어 그때. 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결과 정도는 여러분들 아마 수업 중에 온라인 클래스에 배웠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이랑 계속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다고 한다면 뭐 명랑해전, 뭐 한산도 대첩의 뭐 전개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으나 지금은 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다시 요약하면은 자, 일본은 전쟁 전에 전국 시대라고 하는 100년 동안의 싸움의 기간을 거쳤다. 잘 만들어진 정규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뭐가 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가 됐다. 이 부를 바탕으로 뭘 많이 샀다? 조총을 샀다. 또 조총 같은 경우는 훈련 기간이 짧다 보니 군대의 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물론 임진왜란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합쳐져서 자, 일본을 몰아내었다 라는 것 정도 이미 결과는 알고 있으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조선 전기. 자, 선조 때 붕당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이 여기 병자호란 직후까지의 이야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젠 광해군 자, 인조까지 바로 요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해요. 네,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애매하게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는 연산에서부터 선조까지 이야기 배웠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화를 통해서 누가 훈구 세력들의 힘이 세졌고 훈구 세력들이 여러 가지 세금 제도를 망쳐 놓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난해진 조선이 임진왜란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임진왜란 이야기할 때 자, 일본이 부유해졌다. 부유한 상황이었다. 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할 것은 또 선조 때 붕당이 형성된 이야기, 동인과 서인으로 구분되었던 이야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은 얘기 좀 잘 좀 기억합시다. 일본이 부유했던 이야기, 그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녹아서 나올 테니까 제가 중요하다는 것들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요.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